세종대왕 한글을 만들기까지. 그리고 600년 뒤 세상에 다시 나타난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신하들도 잠들고 궁녀들의 발걸음도 뜸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는가. 당시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한자는 훌륭한 문자였지만 배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청에 자신의 사정을 글로 적어 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종은 바로 그 점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훈민정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글자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글자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종이 만든 새로운 문자에 대한 설계 설명서이자 사용 설명서였던 셈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책의 앞부분에는 세종이 직접 지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란 말싸미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세종은 이 글에서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를 불쌍히 여겨. 바로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를 세종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해례입니다. 해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풀이와 예시라는 뜻입니다. 즉, 이 글자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이렇게 냅니다. 이 글자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라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자음과 모음의 원리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훈민정음의 자음에는 매우 독특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같은 기본 자음은 발음할 때 입안 모양과 관련된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등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단순히 글자를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글자가 이렇게 생겼는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모음에도 원리가 있었습니다.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 요소들을 서로 결합하여 여러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하, 야, 어, 여, 오, 요, 우, 유 등의 모음도 이러한 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글자를 무작정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기본 원리를 정하고 그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실제 발음과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도 들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새로운 글자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글자를 어떻게 합쳐 쓰는지 실제로 어떻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은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600년 전 만들어진 문자에 대한 아주 정교한 설명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왕조가 바뀌고 수많은 전쟁과 혼란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의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 바로 그 해례본의 실물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훈민정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세종은 이 글자를 어떤 원리로 만들었을까? 그 자세한 설명이 담긴 원본 책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940년,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됩니다. 이 책은 훗날
간송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소장하게 된 사람이 문화재 수집가이자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큰 힘을 쏟았던 간송 전영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발견된 과정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귀중한 고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전영필은 이 책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액을 들여 책을 사들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책값을 두고 흥정하던 과정에서 전영필은 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오래된 책 한 권을 수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 안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책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영필은 이 책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면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1443년 세종이 훈민정음을 완성했습니다.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00년이 흐른 뒤 1940년 그 귀중한 책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역사 속에 묻혀있던 세종의 목소리가 500년 만에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책을 펼치면 세종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 글자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러니 훈민정음 해례본은 단순히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세종의 마음과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가 함께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바탕으로 만들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원리에서 출발하고 기본 글자에서 획을 더해 새로운 소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조합해 수많은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원리를 이해하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문자였습니다.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했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했으며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글자를 만들었고 그 글자를 설명하는 책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뒤 그 책을 누군가가 찾아내어 지켜냈습니다. 600년의 시간을 건너온 한 권의 책. 세종이 붓을 들었던 그날부터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는 지금까지 약 6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40년 사라진 줄 알았던 해례본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세종의 생각을 훨씬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한 사람의 결심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용기로 보존됩니다. 세종은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영필은 그 글자의 비밀이 담긴 책을 지켰습니다. 세종이 남긴 것은 글자였지만 그 글자를 지켜낸 사람들의 노력까지 더해져 오늘날 우리는 그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이 백성을 생각하며 만든 글자. 그리고 50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한 권의 책. 그 책의 이름은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그 책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세종의 마음을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마음껏 글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마음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글 속에 살아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베이셔도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임금이 직접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종에게 문자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담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 몇 개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소리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 것인지,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까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음운과 문자에 관한 여러 자료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토론했습니다. 특히 세종은 단순히 글자를 만들어라라고 명령하고
뒤에서 기다린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연구하고 직접 살펴보고 직접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정인지, 성산문, 신숙주, 최양 등 여러 학자들이 훈민정음의 해설과 정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주체는 세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훈민정음의 서문에는 분명히 세종이 직접 창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란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문장입니다. 세종에게는 반대하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부 사대부들은 한자를 중시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와 유교 경정 공부에도 한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뒤에는 최만리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새 문자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이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종이 단순히 화만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세종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글자. 그것이었습니다. 세종의 가장 큰 고충은 어쩌면 자신의 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병으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왕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국정을 살펴야 했고 수많은 신하의 보고를 받아야 했으며 백성의 생활과 농업, 군사, 외교 문제까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문 연구까지 했습니다. 세종실록을 읽어보면 세종이 얼마나 많은 일을 직접 챙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사법을 정리하게 했고 천문과 역법을 연구하게 했으며 해시계와 물시계 같은 과학기구의 제작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문자였습니다.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세종이 만든 글자의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자를 잘 아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 평범한 백성도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과 관련된 원리를 활용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음절 단위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글, 이라고 쓰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 글자를 사용할까? 아무리 좋은 문자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백성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책을 훈민정음으로 펴내게 했습니다. 농업에 관한 책도 만들고 불교 관련 책도 만들고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여러 서적을 편찬했습니다. 문자는 책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43년 세종은 새로운 문자를 완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 이름에는 세종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1446년 훈민정음을 세상에 반포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책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이를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에는 새 문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각 글자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세종은 아마 자신의 시대보다 훨씬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 수백 년이 지나도 그가 만든 글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글자로 사랑한다는 말을 쓰고 어머니라고 쓰고 고맙다고 쓰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까지 글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단순히 천재적인 학자였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백성은 왜 글을 배우기 어려울까? 라는 질문을 놓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고 신하들의 반대가 있고 국정으로 바쁜 상황에서도 백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문자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글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의 살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한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종은 글자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글자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종이 만든 새로운 문자에 대한 설계 설명서이자 사용 설명서였던 셈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책의 앞부분에는 세종이 직접 지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란 말싸미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세종은 이 글에서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를 불쌍히 여겨. 바로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를 세종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해례입니다. 해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풀이와 예시라는 뜻입니다. 즉, 이 글자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이렇게 냅니다. 이 글자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라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자음과 모음의 원리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훈민정음의 자음에는 매우 독특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같은 기본 자음은 발음할 때 입안 모양과 관련된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등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단순히 글자를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글자가 이렇게 생겼는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모음에도 원리가 있었습니다.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 요소들을 서로 결합하여 여러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하, 야, 어, 여, 오, 요, 우, 유 등의 모음도 이러한 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글자를 무작정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기본 원리를 정하고 그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실제 발음과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도 들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새로운 글자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글자를 어떻게 합쳐 쓰는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은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600년 전 만들어진 문자에 대한 아주 정교한 설명서였습니다. 그리고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됩니다. 이 책은 훗날 간송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소장하게 된 사람이 문화재 수집가이자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큰 힘을 쏟았던 간송 전영필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책값을 두고 흥정하던 과정에서 전영필은 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오래된 책 한 권을 수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 안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책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영필은 이 책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면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1443년 세종이 훈민정음을 완성했습니다.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00년이 흐른 뒤 1940년 그 귀중한 책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역사 속에 묻혀있던 세종의 목소리가 500년 만에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의 뒤쪽에서는 학자들이 그 글자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러니 훈민정음 해례본은 단순히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세종의 마음과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가 함께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종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종이 붓을 들었던 그날부터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는 지금까지 약 6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40년 사라진 줄 알았던 해례본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세종의 생각을 훨씬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세종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글을 쓰고 있을까요? 만약 해례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종이 어떤 원리로 한글을 만들었는지 지금처럼 자세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 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게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때때로 한 사람의 결심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용기로 보존됩니다. 세종은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영필은 그 글자의 비밀이 담긴 책을 지켰습니다. 세종이 남긴 것은 글자였지만 그 글자를 지켜낸 사람들의 노력까지 더해져 오늘날 우리는 그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이 백성을 생각하며 만든 글자. 그리고 50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한 권의 책. 그 책의 이름은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그 책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세종의 마음을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마음껏 글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6년 오늘에 와서는 온 세계가 한글을 배우고자 한글 학당가 자꾸 생겨나고 있다니 우리 한글이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